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이훈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IDC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는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니까 데이터 센터 가볼 일도 많지 않고 데이터 센터가 뭔지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센터가 뭔가요? 유는 아세요? 눈 안 마주치려고. 유는 오늘 가기 전에 데이터 센터를 알고 계셨어요? 그냥 말로만 들어봤고 그냥 잘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정의? 네. 그냥 우리가 가 있는 서버가 있고 뭐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고 이 정도만 아는 정도. 그렇죠. 그런 서버가 좀 많다. 네. 모여 있다. 그렇죠. 저도 뭐 상상으로는 그 정도 느낌? 데이터 센터로 가지고 이제 보통은 IDC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IDC는 뭐예요? IDC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인터넷 데이터. 인터넷이 연결된 IDC. 데이터 근데 센터다. 데이터 센터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IDC라고 더 많이 네. 인터넷 안 연결된 IDC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몰라요? 그냥 뭐 프라이빗이면 인터넷 아닌. 인터넷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어벽으로 뭐 이렇게 격리를 하더라도 인터넷이 아예 없을 수가 있나요? 인터넷이 안 돼 있으면 아마 이제 그냥 사내 격리망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그런 건 그렇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통 작은 회사 같은 경우 뭐 요즘은 그런 회사 별로 없지만 이제 서버실이라고 해서 원래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서버라는 게 그냥 컴퓨터잖아요. 우리 맥북, 노트북 네. 이거랑 사실 네. 크게 원리상 다를 거 없는 그쵸. 그런 서버인데 그 서버의 특성을 생각해서 모니터를 모든 서버에 다 달면 낭비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모니터 없는 서버만 보통 렉이라고 하죠. 이제 가로로 긴 판때기처럼 생긴 이런 컴퓨터들을 이제 보통 여러 개. 서버는 사실 제 넷북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게 서버가 되기도 하지만 네. 개념상으로는 이제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걸 하고 그거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렉이라고 이렇게 철제 프레임을 놓고 이게 그 서버 이게 긴 판때기 같은 걸 보통 1U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네. 크면 뭐 4U짜리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한 칸을 차지하면 1U, 네 칸을 차지하면 4U.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거기다 꼽으면 이제 그 뒤에 선 연결하기 쉽게 되어 있고 보통 뒤에다 선이 쫙 나오고 네. 앞에는 약간의 계기판이나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거 있고 보통 예전 방식에는 그렇게 한 컨테이너 하나를 렉이라고 그러는데 렉 여러 개나 렉 하나에 모니터가 하나씩만 달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꺼내서 KVM 스위치 같은 걸로 바꾸고 내 거 뭐 서버 안 된다 그러면 회사에 서버실이 있으니까 서버실 들어가서 거기서 리부팅을 하거나 로그를 보거나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모니터는 내가 뭐 2번 서버를 보고 싶어 하면 2번이랑 연결하고. 네, 뭐 KVM 스위치가 다 있어서 이제 바꿔서 모니터는 한 대만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은 컴퓨터가 사실 우리가 막 써서 그렇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까 사실 잘 고장 나잖아요. 네. 보통 서버실은 이제 온도 조절도 에어컨 넣어서 하고 이제 뭐 잘하면 뭐 이렇게 불도 안 나게 하고 불 났을 때 소화기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작을 때는 이제 회사 내 한 공간을 그런 식으로 꾸미다가 이제 점점 커지기도 하고 큰 회사들은 그런 걸 둘 데가 없으니까 네. 서버실만 있는 공간이 모아진 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전부 다 그 설비들만 있고 이중화 있고 원래 사무실에 소규모로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UPS 다 놓고 혹시 뭐 건물에 전기 나갈 수 있으니까. 네네.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투였나 비 와서 서버실 날라간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를 훨씬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를 따로 건물로 지어서 한 게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죠. 이중화 얘기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IDC 중에 가장 유명한 IDC는 카카오 사태 때 네. 카카오톡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IDC에 불이 나서 그렇죠. 발생했던 일이긴 했죠.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IDC 데이터 센터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근데 더 그냥 개념적으로는 네.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이래요. 그게 정의인데 데이터를 모아두려면은 서버도 필요하고 뭐 디스크도 필요하고 이런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하고 그런 기기들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기기들이 모여 있는 곳 특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복합적이니까. 유는 뭐 데이터 센터 많이 가보셨어요? 전 개발자 생활하면서 네. 3번 정도. 많이 가보셨다. 많이 가보셨네요. 왜 무슨 일로 가요? 왜 가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GPU 워크스테이션을 네. 원래 사무실에 놓고 썼는데 이게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파워가 점점 그 일반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로는 약간 부족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 더 GPU를 넣으려면 네. 그래가지고 IDC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GPU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이밍 GPU라고 하는 뭐 3060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GPU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걔가 또 열이 많이 나서 네. 공랭을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무실에 놓고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거의 진짜 그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수준으로 소리가 나서서 그걸 이제 도저히 사무 공간에 넣을 수 없어서 IDC를 임대해가지고 갖다 넣었는데 ML 엔지니어도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갔고 그리고 오늘 얘기할 또 그 이벤트로 간 거. 3번이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걸 2번 두 번. 그랬구나. 네. 그러면 뭔가 그 설치할 때 한번 가고 문제가 생겨서 한번 가셨던 거예요? 2번 설치하러 갔던 것 같아요. 2번. 네. 뭐 확장하려고 또 네 한번 맞아요. 가고.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그때 제가 간 IDC는 근데 이거 네. 제가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간 게 IDC고 네. 지난번에 갔던 거는 그걸 전산실? IDC라고 말하니까 거기 네. 너무 작다고 거기 전산실 수준이라고 좀 그렇게 말하긴 하셨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간 거는 그 코엑스 안에 무역센터 안에 있는 거기도 전산 건물이었고 저희가 렉을 하나 큰 거를 다 임대해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여러 회사의 렉이 있었어요. 거기도. 아싸님도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간 게 처음이었어요. 네. 네. 데이터 센터 유명한 데가 몇 개 있잖아요. 가산에 있나요? 가산에 몇 개 있는데 저도 뭐 데이터 센터 쓰는 네. 그게 없었어서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유명한 건 네이버 각 유명한 춘천에 있는 거. 네. 춘천에. 이랑 평촌에 있다 그랬나? 네.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회사 하나가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버리는, 그렇죠? AWS가 막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막 하기도 하고. 맞아요.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서 네. 우리가 IDC를 물리적으로 방문하는 게 없어진 것도 있는 것 필요 같아요. 없죠. 그렇죠. 네. 네. 굳이. 그리고 전에는 IDC가 쓰는 회사들도 IDC 보통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우리 회사 사람이죠. 큰 회사를 다니면 그렇죠. 거기에 이제 SE 분들이 있고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연락도 하고 저도 예전에 일하면 뭐 1번 서버 스위치에서 빼주세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쪽에 있던 담당자들이나 아마 카카오도 네. 그런 쪽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클라우드를 쓰니까 사실 뭐 그럴 일이 없죠. 그냥 API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뭐 어딘지 관심 없고. 저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 IDC를 썼었는데 옛날 회사에서, 근데 IDC에서 이제 2개 서버가 있는데 1번을 뭔가의 이유로 재부팅을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담당 엔지니어가 잘못해서 2번을 리부팅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하나가 메인이고 하나가 레플리카였거든요. 근데 메인이 문제가 생겨서 리플리카가 생겨서 얘를 리셋했어야 되는데 메인을 리셋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경험이 한 번 있고, 그런 일도 있구나. 엄청 관리가 잘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장애 대응 훈련. 훈련? 좋게 생각하면 네. 뭐 그랬던 게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는 중이었지만 약간 클라우드스를 넘어오면서 대표적인 개념 변경이 이제 팻과 캐틀로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팻, 네. 캐틀. 네, 팻과 캐틀. 그러니까 팻은 전에 서버를 운영할 때는 약간 서버를 팻 애완동물로 대하던 시대고 클라우드 오면서 이제 캐틀 가축처럼 하는 거죠.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그 차이가 뭐냐하면 네. 우리 집에 고양이가 10마리 있으면 10마리가 다른 고양이죠.
그죠? 이름이 다 있죠. 네, 뭐 A, B, 네, 네. 고양이 이름 A, B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고 네, 네. B 하면 B가 특정이 되죠. 하지만 우리 집에 내가 소를 10마리 키우면 10마리의 새지 10마리한테 물론 어떤 농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10마리만 세면 괜찮은 거죠. 그거를 3번 소 들어와 이렇게 안 한다는 거. 다루는 게.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도 서버가 2개 있지만 패시대에는 1번과 2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하면 중요하죠. 1번 하면 누구나 똑같은 1번이 있고 사실 예전에도 우리 서버 실험 우리 서버 10대 있어. 그러면 1, 2, 3, 4 이게 어떻게 꽂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네. 거고 클라우드 시대 갔을 때는 내가 서버 10개가 그냥 나 서버 10개 쓰면 된 거지. 서버 2번 고장나 내고 하나 빼고 새로 하나 받으면 다시 10개 되는 거고 이런 우리 1번 서버 IP를 외우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름을 붙이죠. 보통 서버 아마 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서버에 네, 이름이 다 있어요. 네,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감수성 부족한 이름도 있었지만 네. 예전에는 이름을 보통 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네, 등장인물 뭐 자기 좋아하는거나 뭐 네. 그런 거 영화 제목으로 붙이거나 영화 도시 이름 제목 붙이거나 맞아요. 뭐 로스앤젤레스 들어가 봐 막 이런 거 이렇게 하고 했죠. 근데 요즘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네. 네. 그 시절에는 뭐 예를 들면 피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피터 좀 죽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옆 사람 놀랐겠다. 그런 일도 있었죠. 맞아. 근데 그런 시대. 네. 클라우드는 그 CDC라고 부른대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센터는 IDC라고 안 하고 CDC라고 하는 CDC. 건가 보네요. 오, 조금 다르군요 이름이.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서 클라우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녀온 곳은 IDC잖아요. 네, 이번에 IDC. 다녀온 곳은 거기는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왜 데이터셋을 갔는지 얘기했나요 앞에? 아니요. 그렇죠. 네. 거기 뭐 약간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저희가 갔다 왔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저는 사실 몰랐던 회사긴 해요. 회사 이름은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INC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써 있을 때는 그냥 디지털 리얼티라고만 써 있었는데 풀네임은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리얼티가 붙은 걸 보면 뭔가 부동산 느낌도 나는데. 네, 그렇죠. 그분도 소개를 그렇게 하긴 했죠. 그래서 여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회사는 2004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올해 20년 됐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에 진출. 4년 전에. 네, 진출해서 오늘 저희가 갔다 온 이따 뒤에서 얘기했지만 갔다 온 데이터 센터가 ICN 10이라고 10. 네, 10 ICN 10 번호를 10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례상 그 상암에 있는 데이터 센터. 네. 건물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건물 멋있게 생겨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데이터 센터인지 모를. 네, 얼핏 보면 뭐 멋진 호텔처럼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안 그렇지만 창문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한쪽 섹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귀퉁이에만 창문이 쫙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창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좀 멋있긴 한데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봤으면 그냥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상 이렇게 보이는 느낌처럼 지나갔을 것 같기도. 약간 외벽이 금장 네, 그쵸. 색깔이어가지고 약간 현대백화점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고 IDC를 하는 게 주 사업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그래서 자기네도 이제 부동산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업이라고 뭐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오늘 설명드릴 때도 2004년에 뭐 20개 미국에서 20개 데이터 센터를 했다는데 네.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20개씩 짓고 시작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네. 원래도 뒤에 뭐 자본이 크게 있나 싶었잖아. 어쨌거나 자본 받아서 부동산 사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 짓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임대해주는 그게 이제 주 사업이고 뭐 그래서 여러 대륙의 회사를 계속 인수해 뭐 유럽에도 한 10년 전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인수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런 것 같아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다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에 진출을 해서 이제 그걸 처음 지은 거죠. 그러면 완공돼서 임대하기 시작한 게 2022년인 거예요? 2022년부터 그 분양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 IDC라고 하면 KT IDC, SK IDC, LG IDC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미국이라서 그런 독립적인 기업이 IDC를 만드는 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IDC가 네. 있나요? 독립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통신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있지 않은. SK도 통신사죠. 그죠? 예. 음. 거긴 땅덩어리가 더 크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냥 IDC까지 안 가도 핸드폰만 봐도 우리나라의 통신사의 위치와 미국의 통신사의 위치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완전 막강 권력 같은 느낌인데 네. 거기는 그 제조사가 좀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근데 지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했는데 뭐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 설명하는 게 망중립성 IDC라고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망중립성이라는 거는 약간 자기는 KT, SKT, LG 플러스가 다 들어오는 IDC여서 우리는 망중립성 IDC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꼭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만 IDC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긴 한데 설명 때도 국내 최초 망중립성 IDC란 거 보니까 너굴님 말대로 원래는 다 통신사가 하니까 자기네 망만 넣다가 네. 이렇게 삼자가 근데 사실 자본 그렇게 관심 있는 자본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국내에서. 그리고 자본이 법적 같은 문제보다는. 네. 그렇군요. 네, 디지털 리얼티 또 뭐 회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 주식을 보면 네. 2024년에 13달러, 12달러로 상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95 올해? 2020년, 2004년, 그러니까 상장 때, 네. 상장했을 때, 시작할 때. 네. 네. 그럼 회사는 이 전에 있었나? 시작하자마자 상장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무튼 20년 12달러였는데, 12달러. 네, 지금 195달러. 195달러. 네. 와. 나름 거의 20배까지 올라가는 중이네요. 나름 우상향하는 지금 올타임 하이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쭉 들어가잖아요. 이거 IT 윈터 때겠죠?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2023년? 네, 그렇네요. 네, 코로나 기간. 아,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배인데 두 배. 좋다. 근데 IDC를 이렇게 많이 쓰나요? 많이 쓰죠. 클라우드 시대인데 클라우드 시대니까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그렇죠? 더 많이. 근데 결국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뭔가 웹 서비스라는 파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예전에 비하면 뭐 네트워크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게 훨씬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사실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보통 얘기하면 뭐 그 우리가 느끼기에나 클라우드가 거의 한 90% 먹은 것 같지 전 세계로 보면 사실 클라우드가 한 10% 20% 이 정도고 아직은 여전히 많은 서버들은 다 그냥 온프렘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사실 미래에 좋게 보는 게 그걸 이제 다 가져오면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퍼센티지는 퍼센티지만 계속 커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 이제 AI 등장해서 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동네 그러니까 뭐 물류 회사든 은행이든 결국 디지털화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서비스 하려면 서버랑 디스크가 필요할 거고 인터넷도 필요할 거고 그럼 결국에 IDC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커지고 그냥 서비스들도 많아지고 디지털이 잘 되면서 그냥 다 IDC 무조건 커지는 시대인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해요. 디지털 리얼티 살까요? 디지털 리얼티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네. 개발자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꼭 거기서 나락을 막 투자는 신중히 알아서. 투자는 신중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갔다 온 디지털 리얼티 IDC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얘네는? 위치 말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네, 네이버 거기- 검색하니까 건물- 나왔어요. 네. 건물 옆에 서 있습니다. 간판에 써 있던데요. 상암동에. 네. 상암동에 네.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네. 네, 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음. IDC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리고 거기 번호는 ICN 10. 이게 사실 저는 그거 쓰는 걸 관례를 사실 CDN 쪽에서 더 먼저 배우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리전이나 이런 거는 데이터 센터를 ICN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보통 AP 노스 이스트 2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익숙한데 CDN 쪽 가면 다 그거를
엣지 번호 같은 걸 ICN 공항 번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공항 번호 이렇게 쓰고 듣기에는 내부적으로도 AWS한테도 ICN 같은 코드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실 보면 개념을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은 수도권이랑 통합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인 그 공항 번호, 인천국제공항 네. 번호 ICN. 네. GMP 김포공항도 있지만 상징적인 ICN을 네. 이제 선택해서 ICN 10이라고 붙였다. 제가 투어할 때도 저희 같이 가신 분들이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왜 김포 안 했냐고 하는데 네. 김포는 국제공항이 아니어서 안 했다 그랬고 김포 국제공항 아니에요? 김포는 국제 아니지 않을까요? 국제였다가 아닌 걸로 점점 넘어가기는 하죠. 아 그렇죠. 원래는 국제공항. 네, 원래는 국제공항이었죠. 아, 지금 아니에요. 아.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는 그 도시의 이름으로 그 공항 코드가 있는데 한국이 좀 특이하다 그랬어요. 아. 서울공항이 없고 인천공항이 서울공항이라서 그렇죠. 그렇네. 마치 인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수도권을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 공항이 없죠. 네. 그랬고 네. 여기 막 고객사는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엔터프라이즈나 통신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IDC였고 그리고 전 세계 300개 IDC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벌써요? 300개? 네, 투어 끝나면서 저희한테 지도 같은 거 줬는데 진짜 전 세계 IDC가 다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그러면은 20개로 시작했던 기업이 300개가 된 거잖아요. 건물이 예, 그렇죠. 부동산이 300개가 되는. 진짜 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저 근데 다른 IDC를 가보지 못해가지고 아, 그렇죠. 막 여기가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뭐 효율도 좋고 뭐 설비도 되게 잘 해놨다 그러고 안전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기술력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딴 데는 안 가보고 뭐 그런 기술력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거 봤을 때 1위가 맞는 것 같기는 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망 분리나 이런 준비가 꽤 잘 돼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게 지어진 지 지금 3년 2년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 이렇게 반딱반딱하고 새 거라는 느낌이 아주 강렬히 들어요. 제가 새 건물 냄새가 계속 났는데 네. 2년밖에 안 돼서 그렇군요. 먼지 하나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엄청 그 청소하시는 분을 잠깐 봤는데 바닥이 깨끗한데 진공청소기를 밀고 다니시더라고요. 깨끗한데 분명히. 그래서 청소도 열심히 하는구나. 네. 그리고 막 디지털 리얼티 자랑할 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어요. 뭐 해적 터널이 네. 해적 케이블이 이렇게 딱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 육양국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육양국? 예, 그런 저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적 케이블이 딱 대륙으로 들어올 때 그 데이터 센터를 그런 연결되는 데이터 센터를 디지털 리얼티가 가지고 있다고 약간 그 되게 핵심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러네요. 했었던 해변에 설치되는 통신국사 육양국. 해변의 통신사. 무슨 국 이렇게 기지국 이런 것처럼 육양국 이렇게 되나 봐요. 육지와 해양의 뭐 네, 그런 거 얘기인가 봐요. 랜딩 퍼실러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통신이 흘러다니는 것 중에 데이터 센터 중에 되게 핵심적인 거를 디지털 리얼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네 흔한 IDC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자기네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인서울의 데이터 센터고 되게 자연재해도 안전한 위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공감됐어요. 약간 수도를 정하듯이 IDC도 자연재해가 없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죠. 수도는 자연재해가 없나요? 보통 없는 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수도는 되게 옛날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홍수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쵸. 그런 거에 좀 서울 자연재해 없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베이징도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군요. 네. 근데 전 오늘 아침에 들어가면서 좀 느꼈던 게 보안이 엄청 깐깐하더라고요. 일단 신분증을 내는 건 기본이고 그걸 낸 다음에 출입증을 받았는데 출입증으로 태깅을 하고 들어가서 뭐 또 이렇게 막 이상한 문을 통과하고 한 명씩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IDC의 보안이 이렇게 빡셀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빡세야 되는 건가요? 데이터가 제 생각에는 약간
우선 안에 있는 장비도 고가일 거고 장비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되냐도 중요할 것 같아서 아마 보안이 심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는 그게 뭐 사실 저런 게 다 인증 기관 같은 게 있잖아요. 심사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오중보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중보안. 네,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5번 인증을 거쳐야 들어가야 된다. 그게 어떤 그 심사. 왜냐하면 자기네만 잘한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00번 해. 그러면 뭐 더 좋냐?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또 살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으려면 그거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내 회원 아이 비밀번호 아니 은행으로 들어가는 정보 이런 거 다 데이터 센터 어딘가 있을 텐데 거기 그냥 기계 하드웨어 꽂아가지고 내 정보 다 가져간다거나 그쵸. 혹은 거기에 저장된 중요한 원장 같은 거를 지워버린다든가 이런 거 너무 심각한 피해일 거라 이제 영화처럼 몰래 들어가서 USB 이렇게 딱 꼽아놓고 꼽았어 그러고 연락하면 이제 접속했어 그러면서 이제 쫙 빼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비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몰래 나오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저랑 이제 아웃사이드님이랑 너굴님은 다른 날에 갔는데 서로 다른 날에 디지털 리얼티 방문했는데 설명해주기로는 그 한 명씩 들어갈 때 이제 원통 같은 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원통 들어가서 했을 때 그게 사람도 확인하고 들고 나오는 장비도 뭔지 확인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사실은 혼날 거면 안 했지만 2명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되나? 그게 되게 철저한 게 한 명 이렇게 원통이 한번 완벽하게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형식으로. 그렇죠. 네. 양쪽에 열려 있지 않고. 다치기 전에 한 명 잽싸게 들어가면 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던데. 데니까.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들어가진 못하지만 이쪽에는 안에는 둘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조금 작긴 한데 공항 가면 원통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원통이 있고 팔 올리세요. 문이 그래서 이게 문이 양쪽에 있는데 무조건 한쪽만 열리더라고요. 이쪽에서 열고 들어가서 닫혀야만 반대쪽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누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 명이 들어가려고 할 때 같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되고. 네. 보안이 굉장히 엄격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설명 들은 거는 이제 디지털 리얼티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때 건물에 IDC를 짓고 이제 팔거나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제는 건물 소유하고 내 건물에서 이제 IDC를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고객이 와서 뭔가 커스터마이제이션, IDC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우리 렉은 어떻게 설치해줘, 그쵸. 어떤 구조.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건물이 우리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임대받아서 IDC를 운영하면 건물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들 자랑이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층고가 오늘 가니까 층고가 엄청 높더라고요. 높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층고가 매 층마다 그러면 체감은 한 5m? 뭐 이런. 그죠. 제가 설명 들은 건 5.6m 와. 이중마루. 하중도 되게 많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장비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좀 이해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렉이 있고 렉은 보통 사람 한 2m 달라나요? 사람 키 그래도 닿을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가 왜 이렇게 높지? 사실 렉이 5m가 되면 서브를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이제 배선이나 모든 게 다 천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은 바닥으로 많이 가는데 그쵸. 바닥은 수리하거나 바꾸려면 너무 빡세잖아요. 바닥을 뜯고 바닥에 뭘 올려놨는데 그래서 사실 천장이 훨씬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유연한 것 같아요. 뭐 선 교체하거나 할 때도 렉은 그냥 다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제가 봤는데 바닥도 이제 약간 떠있긴 했었어요. 바닥으로도 뭐가 돌아다닐 수 있게 떠있긴 했는데 어쨌든 선은 다 위로 다니더라고요. 바닥은 공기밖에 안 다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설명 들은 거는 그런 구조가 위에서 전기랑 데이터 하는 게 공기 흐름상 더 좋다고 막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공기 흐름상도. 네, 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뭐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가고 막 이런 거 말하는 건지. 그렇죠. 차가운 공기 밑으로 가죠. 네. 뜨거운 공기 위로 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다 이렇게 식혀야 되는 거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뭐 AI 들어가면은 그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사비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엔비디아 블랙웰 그 새로운
맥스웰 말고 네. 블랙웰. 새로운 제너레이션 GPU 나오면 네. 그게 요구하는 게 렉당 120kW를 요구한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네. 보통 기존 애가 20kW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얘는 120kW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배. 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그 전기의 파워도 파워인데 이 냉각을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 냉각을 할 때 또 순행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공냉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공냉 순행 다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IDC 중에 이 순행이 되는 IDC가 또 흔하지 않은가 봐요. 기존의 전통의 IDC들은 다 공냉인데 여기에 또 디지털 리얼티는 그 엔비디아 협력사 그런 걸로도 돼 있는 엔비디아가 인증한 무슨 그 데이터 센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순행까지 가능하게 그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인천 ICN 10은 그것도 엄청 인상 깊었어요. 보시지 않았어요? 그 천장으로 배수 파이프 돌아다니는 거. 파이프가 있는지 못 봤는데. 그건 저는 못 보고. 그냥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자기네 이름 있다고 그거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 와트 수가 보통 우리가 데스크탑 맞추면 네. 진짜 에어 서플라이 아니 그 파워 서플라이 네. 좋은 거 넣으면 한 1000? 그러니까 그쵸. 1K죠. 1K면 그 되게 좋은 거. 보통 뭐 500에서 750 이런 거 그쵸. 많이 달고 1K인데 렉당 20K면 그런 게 이제 20개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고 120개면 120kW면 엄청 많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AI ready 된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하는데 좀 공감 가는 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그 블랙웰 칩을 엄청 렉을 샀어요. 엄청 좋은 거를. 근데 끼우려고 보는데 일반 IDC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순행도 되고 파워도 좋고 하중도 잘 버티고 이런 IDC를 찾아서 해야지 AI 그 컴퓨팅을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세상이 또 바뀌는구나. 왜 이런 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니까 네. AI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링크드인 신추도 걸고 막.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설명에 가용성 99.999% 무중단 유지 보수 그리고 티어 3라는 용어 쓰는데 티어 썼거든요. 네. 근데 가용성 99.999면은 5.9 저거는 거의 1년에 거의 몇 분 안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도 꽤 될걸요? 아 그래요? 네. 5.9이면 근데 IDC는 5.9 될 것 같은데 계산해보고 한번 계산해볼까요? 네, 계산 부탁드려요. 네, 오디오 채워주고 계셨어요. 네, 맞아. 기다리고 계시면 어떡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용성이 엄청 대단한. 근데 이거 뭐, 예, 그래도 자랑으로 넣어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5분이네요. 아, 5.9이면 요거 이제 5.9 이렇게 부르잖아요. 99.99면 4.9, 5.9이면 이제 5분이네. 1년에 5분. 예, 1년에 5분 이상 다운되지 않는다. 네. 5분도 다운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진 않다는 게 5분도 큰일 나죠. 5분도. 하지만 이제 보통 하나만 넣진 않으니까 여러 대로 생각하면은 또 줄어들죠. 그리고 5단계 보안 절차 이런 거 있었는데 보안 그 데이터 센터 진입까지 5번의 보안 절차가 네. 있다. 저는 뭐 했고 그 보안 절차 설명하기 한 거와 상관없이 이제 지하실에 지하실인가 아닌가 1층에 그 차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서버 서버 들어오는, 들어오는 네. 그 공간이랑 서버 들어와서 서버 내릴 때 그 서버 그러니까 그 트럭 위치까지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쭉 올라가서 서버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게 오면 옆에서 포장 뜯는 곳 언박싱 공간이 있고 언박싱 공간 옆에 다시 서버 이제 콘솔로 들어가서 설치하는 곳 또 있고 막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또 되게 뭐라 그럴까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안이 잘 되어 있구나. 네, 저도 이거 최첨단이구나라고 느낀 게 그런 거
그런 것들 이제 스티로폼이나 박스 같은 건 위에 절대 못 올라가고 다 렉 상태로만 올라갈 수 있어. 거기 아예 다 1층에 그 공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밖에서 서버가 요즘 같은 겨울에는 서버가 차가운데 실내 들어오면 이제 물이 맺히니까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대기 시켜서 그런 게 다 없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냥 그렇게 저 서버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가서 쫄래 가서 이렇게 옛날에 가도 아까 그 전사질 같은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갈게요. 그러고 이제 서버 들고 가서 이렇게 뜩 넣고 오는데 이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구나.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외부 온도차의 이슬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기간을 대기하는 기간까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냉방용을 할 때 그 캡코랑 계약해서 전기를 받고 한국 난방공사 그게 상암동이니까 난방공사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냉수를 받아서 그 냉수로 뭔가 온도를 낮추는 걸 한 다음에 그 온도 낮추고 나면 물이 올라가잖아요. 물 온도가 그걸 다시 난방공사로 보내서 그 난방공사에서 온수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냉수로 그거 하는 거죠. 냉수로 찬바람 만들어서 찬바람으로 식히고 열은 다시 보내면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그렇죠. 냉각 장비로 냉수 보냈다가 그 뜨거워지면은 그거 다시 돌려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렇게까지 뜨거워지나? 제가 듣기로는 20도 정도로 들어와서 40도로 나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뜨거워지죠? 그게 뭐가 열을 뺏어서 뜨겁게 하나? 과학이란 건 참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느끼면은 끓이지 않는 이상 안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보일러 정도로 쓰긴 괜찮지 않을까요? 40도 정도면 괜찮아. 사실 저런 거랑 같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서울 지역 이렇게 벗어나면 그 지역 난방 많이 하잖아요. 보통 발전소에서 그것도 사실 비슷하겠죠. 냉각하려고 열 쓰면서 뜨거워진 물을 온 지역에 쪼어서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샤워하고 이런 거는 예전에 찾아봤을 때는 너무 뜨겁지 않다라는 말이 있던데. 미지근하다. 근데 막상 해보면 많이 뜨거워요. 많이 뜨겁고 그냥 거의 느낌이 뭐 옛날에 그냥 마룻바닥에 지지고 이런 그 정도 안 된다는 느낌이지. 그냥 살기에는 충분히 뜨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DC도 물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생각했어요. 그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물값이랑 전기세가 싸다. 전기값이 싸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IDC가 들어오기 괜찮은 곳이었다. 이게 그렇죠. 이거 뭐 사실 맥락이 좀 벗어나긴 하는데 기업을 위한 전기가 싸죠. 그렇죠. 전기가 싸진 않고. 그래서 사실 저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게 국가별로 가면 그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상황을 많이 알아야. 이게 사실 정부도 되게 많이 저거 하나 지으려면 사실 전력도 저기 들어오는 전력을 안정적인 전력을 한국전력한테 따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선이 따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갑자기 전봇대에서 갑자기 전력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되게 난이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설계할 때부터 그게 다 고려되고 만약에 예상과 다른 게 있으면 설계를 또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하지 않으면 못 짓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DC 지으려면 꽤 맞춰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건물 땅 넓은데 건물 사서 서버 막 넣고 전기 그냥 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난방공사 안정적으로 그런 냉각한 물도 받아야 되고 전기도 공급. 그렇죠. 전기공사한테 안정적으로 전기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다 국가가 관리할 거잖아요. 물이나 전기는 거의 공공재처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를 상대하고 설득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신 설비도 들어와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통신 설비도 들어. 네, 그래서 통신사랑도 맞춰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여기까지 방문하기 좋아야 또 계약도 해주실 거니까 방문하기 좋은 맞아요. 것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꽤 기술력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저께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마포 쪽이 절전이 됐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 단전이 됐어요. 마포 지역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전기가 끊어지면 UPS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돌아가는데 UPS도 이제 일종의 배터리니까 금방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UPS가 돌아가는
돌아가면서 이제 몸빵을 하고 UPS는 그냥 사실 몇 분? 그쵸, 몇 분 그쵸. 정도고. 몇 분 동안만 몸빵하고 이제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발전기를 내부적으로 돌리고 발전기에 들어가는 그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 미리 마련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그 발전기는 이제 아마 준비된 건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사실 UPS는 발전기 저 전력을 발전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그 문제를 커버해주기 위해 UPS가 있는 거고. 순단 이제 네. 깜빡하고 깜빡. 그쵸. 근데 네. 이제 사실 발전기로 넘어가는 건 한 50초 정도 1분 이내로 넘어갈 수 있지만 넉넉히 6분 있는 거고 얘는 12시간 도는데 그게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주변에 있는 주유소랑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원하면 48시간 정도를 쓸 만한 기름을 가져올 수 있게 바로 가져올 수 있게 계약이 다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가 하는구나. 왠지 그냥 느낌에는 어떻게 아버지 빨리 가서 기름 구해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나 국가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런데도 그런 게 다 아예 프로세스로 뭐가 다 돼 있나 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넘으면 48시간 정도 확보했으면 그 뒤에는 뭐 기름은 뭐 계속 돈만 있으면 네. 기름이야 사는 거니까 뭐 계속 돌릴 수 있겠구나 전기가 나가도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그 UPS 화재 때문에 UPS 룸도 다 분리시켜 놓고 그렇죠.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긴 했지만 이제 카카오가 있던 SK 센터는 그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둘이 같이 불타면서 UPS랑 배터리랑 같이 있어야 되나? 배터리랑 뭐 같이 있어서 둘 다 문제가 같이 불탈 때 그 위에 또 전원선이 지나가서 걔네도 불이 타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전원선은 따로 가고 UPS랑 배터리가 별도로 있고 그럼 UPS가 불이 났을 때 뭘로 끌 거냐라고 하면 또 화재 진압용 가스가 있더라고요. 그 가스를 3M이라는 업체가 만드는데 유명하잖아요, 3M. 그런 가스를 만드는 줄 몰랐어. 그런 그렇죠. 가스를 또 채우면 일종의 그 이제 산소 차단 같은 효과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지고 뭐 이런. 그렇죠. 거기다 물을 부을 수 없으니까. 네. 저는 약간 영화 테넷이 생각났어요. 테넷 보면 안 봤습니다. 그래? 테넷 보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는 사실 진공 상태로 만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네. 물을 하거나 소화기를 할 수 없는 데서는 가스 같은 걸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저는 화재 진압을. 그 무슨 천사악마였나? 뭐 하여튼 그런 약간 음모론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고서가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 불이 나면 그 훅 해서 바람을 빼내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 영역만 나머지 영역 말고 그 고서가 보관된 영역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항상 알람이 울리면서 사람들 보고 대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니까 사람들 보고 대피하라고 했지만 사람이 대피를 못하죠. 그런 일이 꼭 벌어지고 그 상상을 계속 했어요. 거기서 막 그런 가스가 나오고 거기도 팻말이 써 있거든요. 가스가 나올 때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안전 표지판이 있는데 그래. 하지만 꼭 저런 곳에 사람이 갇히더라 이런 생각이 막 하면서 좀 재미있게 봤어요. 맞죠. 그리고 또 온습도 유지하는 거 그것도 약간 그 뭔가 그 규격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애쉬의 클래스 A1 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그 장비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어느 하고. 정도로 유지해요?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클래스를 뭐 클래스 A1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맞춰야 될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다른 데이터센터 많이 안 가봐서 얘기만 듣고 하는데 뭐 그분 설명은 사실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은데 옛날 데이터센터는 이제 좀 추웠는데 온도를 뭐 20도 밑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 너무 추워서 오래 있지 못하거나. 여름에 막 박스 깔고 거기서 잔다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산실 가서. 그분이요? 아니면 예, 더울 때. 더울 때.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 온도로 안 한다. 안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효율이 옛날에는 그거를 열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냥 온 칸을 다 그냥 냉장고처럼 만들어야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기 순환을 이제 잘해서. 정말 줄여야 될 때만 주고 하니까 이제 방의 온도 자체는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기가 의외로 순환이 잘 안 되는 매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틀어놓으면 온 방이 금방 시원해져야 되지만 사실은 에어컨 앞에만 시원하고 그래서 막 서큘레이터 같은 거 돌려야 겨우 순환돼서 시원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24도 그 정도로 지금은 온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뭐 그렇게 아니, 막 엄청 시원해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저도 너무 추울까봐 네. 제가 추우면은 식도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추울까봐 그 손난로를 들고 갔는데 안 켰어요. 아, 온습도까지. 그래서 저런 걸 다 고려하면 막 약간 또 사업하는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네. 이게 협상을 한 다음에 땅을 사는 걸까? 땅을 산 다음에 협상을 하는 걸까? 막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못 하잖아요. 그죠. 뭐 기름, 뭐 물, 전기 이게 다 돼야 하는데 이거 사실 정부랑 얘기도 쉽지도 않고 막 이거 막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근데 땅은 또 내 거여야 되는데 다 협상했는데 땅 못 사면 그러니까 저거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과연 준비해서 저런 거를 진행을 할까? 이게 또 외국 기업이라서 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면 기존에 통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네. 처음 들어와서 그걸 다 뚫어가지고 저 지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그죠. 통신만도 이중화하려면은 한 군데랑만 계약이 풀려서는 안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군데랑 풀려야 되고. 저는 거기 못 들어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갑자기 그쵸. 망주님이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사업이다. 또 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딴 데는 뭐네 딴 분들 데이터센터 가본 것도 거기를 그 엄청 최첨단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딴 데는 이런 데이터 센터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뭐 오늘 같이 네. 갔던 분들도 여기는 완전 최신식이라고 하고 옛날 건 제가 갔던 건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한 거 보면 최신식은 최신식 같은데 저는 그 애플 TV에 단절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단절. 네, 단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약간 사이버틱하게 들어가면 뭐 이게 뭐 하얀색 방에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책상만 4개 있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복도에도 뭐 간판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방향 감각 없이 이렇게 문만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계속 파란 문과 벽만 있고 내가 지금 한 2바퀴 돌면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딱 들어가면 막 불 다 켜져 있는데 바닥 하얗고 막 쫙 그런 느낌이 그러네요. 되게 사이버틱한 느낌. 여기서 길 하나 잃어버리면 못 나가는 그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 층마다도 화장실이 있던데 이렇게 투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다 어디 갔어? 이러면 미아 되겠구나. 왜냐면 그 방마다 키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쵸. 그래도 우리가 간 데는 한국이라서 건물이 좀 작죠. 작고 높죠. 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땅이 넓으니까 그냥 쭉 짓는다고 했잖아요. 부지를 크게 해서 그런 데는 진짜 길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그 미국 드라마 실리콘밸리인가 거기서 보면은 거기 IDC에서 막 서로 못 찾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있었는데 뭐 약간 고객사 중에 자기 렉에 그 들어가는 선의 색깔 같은 거 지정한다고 막 이런 거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글로벌 회사면 모든 자기가 관리하는 서버에는 어떤 색깔의 선은 무슨 의미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색깔로도 한다 막 이런 거 들어온 것 같아요. 색깔 지정도 좋네요. 거기가 들었을 때 흥미로웠던 거는 약간 이제 코로케이션만 하는 회사? 그 약간 뭐 용어를 조금 다르게 거기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코로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그 말대로 이제 우리 뭐 코리빙 하우스, 코워킹 하우스 이런 것처럼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예전에 싼 코로케이션 서버를 하면 어떤 렉에 내 서버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인류. 저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거 사서 쓰고 하긴 했거든요. 네. 그렇게 쓰면 호스팅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그게 있고 임대형으로 코로케이션을 내 쓰고 서버를 둘 공간을 빌리는 거군요. 그쵸. 예. 그럼 내 서버 위에 뭐 중고나라 있고, 그쵸. 내 서버 같은 밑에 렉에 뭐 번개장터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저 같은 사람은 개인이 썼으니까 렉 단위이지만 네. 저런 데는 렉이 아니라 한 방일 수는 있겠죠. 예, 렉은 내 거고 뭐 이럴 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코로케이션만 하는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업만 한다는 게 좀 결국은 이제 임대업 같은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 초기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사실 저는 진짜 얼마일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거기 임대료. 네, 임대료. 임대료가. 여기 월세가 도대체 얼마 정도 합니까? 막 파워에 항원 항습에 그쵸. 맹방 이런 얘기. 아 비싸겠다. 아, 이랬다 생각했죠. 비싼데 그냥 가격은 알고 싶잖아요. 얼마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임대하면 이렇게 구역을 뭐 그러니까 철책 같은 걸 쳐가지고 그 철책으로 내 렉을 두고 그 렉을 그냥 쓰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구분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책을 뭐 한 유닛만 빌리면은 그 스위치는 같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웨이랜드 아웃사이더님이 빌리신 거는. 근데 제가 그 예시 든 거는 보통 우리 회사의 서버실이죠. 회사의 서버실이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고, 예. 딴 데는 아마 근데 저런 데는 아마 오늘 간 데는 훨씬 규모가 커서 그런 거 안 해줄 텐데 뭐지 우리 이제 CP도 뭐 스마트 서버 그런 거 한 것처럼 그런 거 하면 리부팅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걔가 그런 걸 들고 가서 꼽거나 아니면 KVM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리부트 키보드랑 모니터 연결해서 리부팅 할 거라서 결국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죠. CP에 스마트 서버에 꽂아서 리부팅 하고 5만 원 청구해야지.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대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임대를 하시면 이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서버를 가져오고 서버를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 네트워크 연결하는 것까지는 거기 사람들이 해주는 거고 그 이제 장비에 이제 세팅하는 거는 이제 각 회사에서 하면 된다고 했고 그 구역은 자물쇠로 잠궈놔서 본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본인들만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같아요. 공간을 빌리고 월세를 내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건 안 해주나 보네. 저 세 번째 서버 리부팅 좀 한 번만 전원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실래요? 꺼진 것 같아가지고요. 막 이런 거는 안 해주나?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저희 동료 중에 IDC 경험이 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했던 얘기로는 요즘은 그런 것도 API가 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IDC가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리얼티 정도면은 다 이미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나 보네요. 네. 제가 경험한 거는 저희 워크스테이션 그 쓰는 거는 우리 서버가 있고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이 워크스테이션을 관리하는 뭐 장비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리부팅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서버가 OS가 죽어도 그 장비로 접속해가지고 리부팅을 누르면은 이게 뭔가 리부팅이 되고 혹은 그 걔가 뽑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것도 그 장비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부팅하거나 뭐 OS 깔 때는 그 우리가 설치한 장비를 그냥 들어가면 됐었거든요. 바이오스 자체가 그러면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식이군요.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봤거든요. 이건 리스타트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막 그러면서 장비 보여주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갈 일은 거의 없네. 옛날 막 뛰어가고 막 그랬던 급하니까. 거. 급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은 없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네. 최승우님이 채팅창에서 IDC에서 쓰는 웨이크 온 랜 같은 게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제 웨이크 온 랜은 그 서버나 아니면 뭐 컴퓨터가 랜에 연결돼 있을 때 특정 IP에 어떤 신호를 보내면 매직 패킷이라고 불렀나? 하여튼 그런 신호를 딱 보내면 얘가 컴퓨터가 탁 전원이 켜지는 그런 기능 그쵸. 말하는 건데 이제 지금 윤이 설명해 주신 걸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됐죠. 웨이크온랜은 포맷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런 돌아다니신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설비들을 보셨는지. 저는 이제 처음 들어갈 때 그 보안 장비 원통형 거기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 물류 내리는 거 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스트하는 룸 보고 그 테스트 룸에서 뭐 이슬이랑 온도 맞출 때까지 다 기다린다고 했고 첫 번째 방은 네트워크 장비 연결돼 있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네트워크 장비요? 네트워크 그 인터넷 그 광 케이블 같은 거 통신사 광 케이블 들어오는 통신사 장비를 보여주셨죠. 처음에. 그렇죠. 되게 신기했어요. 엄청 시끄러운 곳.
그렇죠. 시끄러운 곳에 뭐 통신망이 들어왔고 저기에 뭐 8개의 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데나 가서 이겁니다. 그래서 오 그렇구나 이러고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거기 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광케이블스러운 게 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위로 올라가나 보다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 광케이블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아까 아싸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USB 띡 꽂고 뭐 해킹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이제는. 다 철망으로 가려져 있고 그렇죠. 엄청 구멍도 엄청 작게만 열려 있고 그래서 안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밑에가 공기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일로 침투한다고 해도 일단 저 철망문을 통과해야 되고 철망문을 그렇죠. 들어가도 또 어렵겠다 막 이런 생각했죠. 그 트위터 같은 데 뭐 짤방 보면 렉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짤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 못 간다 이런 느낌. 네. 성수 뿌리는 거 이런 거 불가능하다. 물을 갖고 들어가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말씀해준 UPS랑 배터리 발전기 있는데 갔었고, 네, 거기서 막 불나도 2시간은 버틸 수 있다 막 이런 말도 해주시고 이게 다 격리돼 있다. 여기 뭐 다 메인 전원선이랑 배터리룸이랑 다 분리돼 있고 이런 거 엄청 멋있는 거 보여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여주실 때 이제 그 복도 천정 위로 케이블들이 지나가는데 그 천정이 다 안 막혀 있고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노출 콘크리트 건물처럼.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그 설비를 뭐가 고장났는지 보기도 쉽고 수리하기도 쉬워서 그런 거를 뚫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럼 다 막지? 이쁘라고 네. 보기 편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작업하기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뭐 여기 빠져 있는데 그럼 가서 끼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미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약간 천장이 사실 여기도 2m인데 거기 뚫린 데부터도 한 2m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가 사람 한 명 서도 될 정도로 높잖아요. 근데 우리 천장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그 천장선에 먼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맨날 닦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혹은 먼지가 안 들어오는 공간이라서 먼지가 아예 안 쌓이나 그 생각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멸균하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닦나? 먼지가 없었어요. 제가 본 거는. 먼지가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집에 살아보면 창문이 없으면 벼슬이 먼지가 별로 없다고 저거 믿는 편이에요. 먼지의 대부분은 창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막 그 배터리 방이 뭐 여기 한 방이 위에 2, 3, 4층 뭐 하고 그 중간층에 또 있어서 또 그 위에 층 3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 층별로도 배터리 룸을 다 따로 또 이렇게 격리해서 쓰는 거군요. 그렇다고 신기했어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있는 실 가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쉬시는 공간 보여주시고. 휴게실. 휴게실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휴게실 창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창문은 여는 창문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밖을 내다 창.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IDC는 창문이 없다. 먼지랑 습기 때문에. 습기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얄팍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장비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외부 공기도 들어온 다음에 뭐 정화 장치 거쳐서 이제 습기 빼고 넣으면 되잖아요. 사실 요즘 아파트도 환기 시스템 물론 요구사항이 다르겠지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근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외부 공기 조금만 있으면 그냥 냉각 찬바람 그냥 쭉쭉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었어요. 여름엔 너무 힘들지만 여름에 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또 아끼고 어차피 그 뭐죠? 탄소 중립이나 뭐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살짝. 아니 요즘 기술로 그 외부 공기를 정화시켜서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탄소중립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친환경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 IDC 소개하는데 굳이 저렇게 친환경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친환경 레벨로 치면 에너지 효율도 엄청 높은 편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셔서 왜 저렇게 강조할까?
저는 요즘 추세라서 그런 거. 추세라서. AWS도 그러잖아요. AWS도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그 탄소 중립이 그러니까 걔네한테 중요하다기보다 걔네 고객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걔네가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네. 기업들이 네. 내세워야 되니까. 네. 내가 저기 디지털 리얼티의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서버의 탄소를 그거를 그냥 낮춰버릴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네요. 네, 내가 따로 하면 엄청 높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뭐 사실 불경기 되니까 또 막 그 탄소 중립도 막 모든 나라 것도 막 엿가락처럼 막 기준을 막 바꾸는 맞아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시대니까 저도 잘 들어가 보지 않은데 AWS에서 그 대시보드 본 것 같아요. 그 우리 쓰는 서버의 탄소 맞아요, 그게 있어요. 어느 카본 정도 되는지. 풋프린트 그 네. 툴이 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냥 효율만 생각하면 그 뭐지? 그냥 효율적으로 쓰면 돈 아끼는 거잖아요. 전기세 아끼는 거니까 네. 그냥 말은 탄소 중립이고 그렇지만 사실상 경제적 이득도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저는 사실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면 자연을 파괴하면 아주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 탄소 생각합니다. 중립을 위해서 근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효율을 높이는 건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이영경님이 한국도 탄소 중립 시설 관련 세금 혜택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시설 자체로도 이득이 많이 되겠네요.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 강력히 하진 않아서 보통 제가 알기론 그 팔아먹는 걸로 많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게 아마 탄소 크레딧 같은 걸 건데 그냥 서로 팔고 뭐 하는 느낌. 뭐 징계도 그렇게 세지 않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산실, 그 IDC 전산실 거기서 뭐 우리 관제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산실이라 하니까 아까 거기 생각나잖아요. 그 전산실. NOC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NOC. 정확히 무슨 말인지. 그러게요. 무슨 말일까? 마지막 OC는 오브 센터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무튼 근데 거기서 지금 화재가 났는지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네트워크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다 관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딱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제일 앞에 이제 그 나사처럼 약간 스크린들 쫙 떠 있고 네, 앞에 쭉 자기 모니터들도 쫙 있고 한 4줄 정도 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직급별로 앉아 있는 거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있고 왜냐면 뒤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은 3명이 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도 그 투어 와가지고 나 일하고 있는 화면 보고 있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돈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민망했던 게 뭐지? 처음에 가면 유리가 뿌연데 그 PLDC 필름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뿌연데 전기 넣으면 투명해지는 거. 네, 그걸로 이제 안에 스위치가 있는지 딱 키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었는데 쫙 하면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방음은 잘 되는지 돌아보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밖에서 탁 켜졌을 때 우와 했거든요. 그런데도 돌아보지는 네, 아니면 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하는 건데 근데 남의 어쨌든 우린 관광객이고 남은 일하는 건데 조금 저도 신경 쓰이긴 했어요. 저도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미리 약간 사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제 켭니다. 일하는 척. 웹툰 내려 이런 거. 아니면 녹화 방송 그게? NOC는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 네트워크 운영 센터라고 그러네. 하네요. 그렇지 운영 센터. 근데 사실 거기서 당연히 거기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냥 센터를 보면서 좀 시큐리티 같은 거 말고는 무인 같은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사람이 꽤 한 맞아요. 20명? 거기 보기 전까지는. 열댓 명 정도 거기서 계시고 그리고 다 뭘 하고 계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업무를 하면 그래프 하나 대시보드를 열어놓고 하루 종일 뭘 하진 않잖아요. 그쵸. 딴 일을 하다가 알림이 오면 가서 보는데 여기는 그래서 그 업무가 궁금했어요. 무슨 업무가 여기에 상시 업무란 거 도대체 어떤 걸까?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투어 가이드 해주신 분께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알람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 맡은 파트가 다르다. 24시간 돌아가니까 이제 뭐 3교대나 2교대 하시겠죠? 뭐 어떤 분은 전기만 보고 어떤 분은 뭐 물 공급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맡은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대로 이 정도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누워서 모니터만 이렇게 봐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 물 공급이 대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상할 때만 그것도 이제 오는데. 계속 임대를 들어오면 뭔가 그럴 수는 바꿔주거나 뭔가 설계를 또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상시 업무는 도대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어쨌든 이게 프로세스에서 계속 수동으로도 점검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 하지 않을까요? 오늘 1번 뭐 물탱크인지 모르게 물 잘 들어오는지 뭐 이런 거 하고 장비 새로 들어온데 이거 내일 어떻게 세팅할 거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시지? 어디나 행정 업무는 많죠. 근데 되게 루틴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아 보이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그렇게 강도가 높아 보이진 업무 강도가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되게 좀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래서 그런지 네. 평온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막 이렇게 시끄럽거나 번잡스럽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런 환경이 보통 이제 영화에서 디스토피아로 그려지잖아요. 생각 네, 없이 그쵸.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월급 받고. 하지만 제때 퇴근해서 이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거. 그런 삶이 그쵸. 네. 저건 뭐 사실 거의 24시간 상주 인력이 돌 테니까 퇴근한 다음에 나한테 전화 오거나 이런 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 사람 아니면. 그리고 제가 소프트 엔지니어라서 그런지 제가 네.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죠. 와, 그 전기 설비랑 네트워크랑 이런 게 너무 신세계여가지고 약간 멋있다. 진짜. 전기랑 뭐 네트워크 선이 엄청 깔끔하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보면 진짜 정리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미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임팩트 있다고 생각했어요. 막 통신 설비 엄청 좋은 장비 막 비싼 거. 그 이 안에서 서버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텐데 그거 관리해주고 이런 거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개해주신 분이 저희한테 네. 농담해주셨는데 이거 다른 분 애들 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여기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많이 했다고. 네. 업무 그렇죠. 시간에? 네. 근데 업무 시간 많이 할 수 되게 있죠. 멋있었던 게 자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나아요라고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한테도 똑같이 말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관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는 네. 것보다야 게임하고 있다가 옆에서 뭐가 띡띡 울리면 가능성이 바로 좋으니까. 대응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졸린데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깨어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하다. 스타크래프트를 했다는 걸 보면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가 보네요. 이번 판까지만 하고 내려갈게 이러진 않겠죠. 롤이라고 하지 않고 스타크래프트라고. 그렇죠. 깨어 있는 게 낫죠. 그러면은 그 공간에 아까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AWS도 거기 있는 거예요? AWS 거기 사실 갈 때는 저는 AWS 데이터 센터인 줄 알고 가긴 했는데 네. 저 원래 데이터 센터 가실 분 해서 손들었지 뭐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고 간 게 아니었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네.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AWS 다이렉트 커넥트 제품이 맞죠? 네. 다이렉트 커넥트 그러니까 IDC랑 제가 알기로는 IDC랑 AWS 그 보통 VPC랑 이제 광랜으로 탁 뚫어주는 뚫어주는 거. 예. 보통 뭐 저희처럼 클라우드만 쓰는 데서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쓰는 건 없고 온프레임이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있거나 하이브리드 운영하거나 이전해야 되면 사실 좀 필요하죠. 네. 근데 저도 안 써봐서 몰라서 그냥 사실 아무데나 그냥 기능 이름을 키면 피어링처럼 뚫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장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센터에는 AWS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AWS GCP 이런 데는 아직 뭐 나중엔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AWS 다이렉트 커넥트 장비가 있어서 여기다가 상면 계약을 해서 렉을 놓으면 그 비용만 내면 AWS로 그냥 바로 그 광란이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엄청 100메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저기는 100메가까지 했다고 자랑했던 것 같은데 회사는 100메가? 네. 그러니까 10메가 BPS 네트워크 말고 저희 100메가넷까지 했다고 자랑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턴시가 그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할 때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훨씬 그렇겠죠. 다른 방식은 인터넷 타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없죠. 네. 그럼 훨씬 빠르겠죠. 호흡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AWS VPC로 전용선을 뚫는 거랑 그쵸. 같은 거군요. 네. 다이렉트 커넥트 하면은 이그레스 비용 안 나와요? 몰라요.
그건 AWS 프라이싱 보시면 아, 제가 프라이싱 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싱 저도 보시면 안 되겠고. 써봐서. 아, 근데 그런 거는 AWS니까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IDC 글쎄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인그레스보다 그냥 밴드위스로 계약해서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다이렉트 커넥트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좋은 장비 사서 다이렉트 커넥트에 붙여달라고 그렇죠. 해야겠다. 근데 싸진 않을 것 같아요. 딱 느낌에 그게 뭐 싸게 해줄 것 같진 않은 기분입니다. 아무튼 그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AWS나 GCP나 모두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어디 있다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진 않잖아요. 엄청나게 보안을 하는데 근데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나요? 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요? 몰라요. 사실 네. 저는 이번에 갈 때 드디어 내가 AWS의 저도. IDC를 보는구나 저도, 하고 막 저도. 와이프한테 자랑도 하고 갔는데 그건 아니었고 역시 그냥 아. IDC 구경이었다라고. 네. 근데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저런 아무래도 저기가 20년 세가 노하우가 많으니까 저는 그냥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보통 보면 하드웨어나 저런 쪽에 장애 대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뭐 비행기도 그렇고 오랜 네. 노하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기도 질문을 하긴 했는데 아주 그렇게 뭐 그 보안이라서 그런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진 않았는데 과연 저 장비들을 과연 어떻게 테스트할까? 결국 저는 큰 장애들이 대부분 다 준비는 해놨는데 그 장애 상황에 걔가 기대한 것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또 그쵸. 발생이 있거나 이러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새 거지만 10년 지났는데 배터리가 좀 노후화됐거나 뭐 이렇게 저기도 밑에 물이 안 들어오면 위에 공랭식을 돌려가지고 이걸 돌린다는데 네. 뭐 파워가 안 된다거나 뭐 고장이 하나 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뭐 그죠. 10년 지난다고 하면 그게 사실 매달 장애 나면 검증이 되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데는 그런 걸 사실 어떻게 프로세스화해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서 일부러 전원을 끊고 뭐 터빈을 돌려보고 뭐 기름을 공구하고 사와보고 이런 걸 하는 걸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에 이중화, 사중화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곳곳을 사실 돌려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게 돌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할 텐데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예전에 있던 회사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들어 있었거든요. 거기도 UPS가 있고 UPS랑 함께 발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발전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걸 돌릴 때마다 기름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막 항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전기를 일부러 끊는 것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만 뭐 공랭식 뭐 팬이 돌아야 한다고 하면 그 공랭 팬을 이제 수동 모드로 켜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바쁜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저기는 사실 그 안정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그쵸. 그걸 잃는 순간 쟤네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99.999%를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근데 소프트웨어로 생각하면 저희도 준비는 다 해놓거든요. 근데 장애가 나면 우리가 훈련한 것처럼 순서대로 오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막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거 무너진 게 얘까지 막 범람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어려워서 이게 또 그냥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여기도 이거 우리가 이거 필요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맨날 맞아볼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게 궁금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 그래서 배터리 또 똑같은 궁금한 점이었는데 배터리 같은 거 방전된 건 어떻게 확인하지? 뭐 이런 거 궁금했거든요. 부풀면 어떡하지? 근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 아. 프로세스로 정해져 있었어요. 딱 몇 년 지나면 교체. 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처럼. 근데 또 교체했는데 불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오히려 크니까 안 그런가? 옛날에 회사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서 나스를 좀 작은 회사 좀 크게 운영할 때 이제 처음에 나스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드를 똑같은 시기에 다 사니까 죽는 것도 비슷한 시기에 막 연달아 한 달에 하나씩 막 자꾸 죽어.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대로 올려면 좀 나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기를 좀 나눠서 채워서 그래야 좀 생명도 좀 다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노하우가 되게 많이 여기 있지 않을까 이 회사들에 뭐 이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관제실에 스타크래프트 하시던 분이 그냥 거기서 짬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짬 먹는 거죠. 그렇겠죠. 약간 순서적으로 사야 된다. 한 번에 사지 말고 천천히 사 뭐 이런 그렇죠. 거 하고. 스타 실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군요. AWS도 우리나라에 IDC를 짓나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딘지 잘 몰라. 아,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AWS가 직접 짓는 IDC로는 그게 처음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닌 거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짓는 거요? 저 잘 네. 모르겠어요. 기존에 우리는 AG가 서울 AG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 AG가 데이터 센터 3개로 구성된다고 설명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에이지는 현재 4개. 서울 AG는 4개. 아, 4개요? A, B, C, D가 근데 있고. 이제 리전이 AWS 기준에서 리전이라고 부르려면 AG를 3개 구축할 수 있어야 최소한 리전이라고 3개가 안 되면 로컬 존이란가로 딴 용어로 부르고 3개 그러니까 사실 AZ가 아주 단순하게 하면 AZ 하나가 데이터 센터 하나 이상이거든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3개를 확보해야 자기네가 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데이터 사내 센터 기준. 3개가 AG 하나.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꼭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AZ 하나, AG 하나일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여러 개가 AG 하나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걔네 구성하기 나름이고 우리한테 제대로 공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구성된 게 AG가 3개여야 리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AWS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문서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그 AG가 100km 안에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모든 한 리전의 데이터 센터든 모두 100km 이내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리전이 뭐 AP 노스이스트 C는 부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100km면 어디까지죠? 서울에서? 100km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천? 인천? 정도 돼. 2천. 이천? 네, 어디서 이천?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 중심에서 원을 그렸을 때 네. 100km. 이천, 네, 2천 그렇죠. 정도 되나? 그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죠. 네, 그렇게 크지 100km 면. 않아요. 정확하게 서울이라기보다는 각 데이터 센터와의 길이, 맥스 네. 뭐 길이인 그렇기는 거죠. 하겠는데. 그래서 강남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걔를 중심으로 그쵸. 100km로 네. 100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해 하나 짓고 서해 하나 짓고 이렇게 못 하는 거고 사실 동해 갔으면 그 강원도 지역 100km 반경 내에 데이터 센터를 3개를 지어야 확보해야. 네. 강원 리전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거기에 그렇게 지을 그게 없다는 게 아마 수요가. 그분의 설명에도 그러니까 맞아요. AWS도 원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원하면 디지털 리얼티 같은 데는 가서 지어줄 수 있는데 고객이 원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네. AWS든 뭐 딴 회사든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오고 사실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가 요즘 인기면서 이제 전기가 문제가 돼서 그건 사실 서울 도시도 문제긴 한데 전기는 외곽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와서 퍼 나르는 거거든요. 서울로. 근데 안 그래도 여기 전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다 데이터 센터 또 짓는다고? 그럼 더 날라와야 되잖아 하니까 이제 정부는 니네 저기 지방 가서 데이터 센터 지으면 안 되겠니? 내가 보니까 니네 뭐 몇 명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건물 하나만 있어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따지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뭔가 다 같이 움직이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가. 그게 좀 저는 흥미로워. 그 100km 제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리전 하나 생길만 한데 우리가 그쵸. 생각할 때 네, 네. 근데 이제 잘 안 생기는 게 그런 수요가 아직 없군요. 최소 그 정도 규모 되는 게 네. 3개가 만들어져야만 되니까 세계 쉽지 않다. 서울 부산 간 정도면 그래도 레이턴시 차이 좀 있겠죠? 좀 있죠. 있겠죠.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였나가 부산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도 얘기하신 거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 뭐 기준이 다를 수는 있긴 하죠. 네. 제주가 잘 됐으면 제주에 한때 IT 업체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활성화가 잘 됐으면 제주에는 리전이 하나 생겼을 법한데 지금은 망했네요. 좀 웬만했죠? 지금은 다 빠져 나왔잖아요. 아 그래? 거의 안 남아 있을 걸요.
회사들. 회사들이 있어야 또 수요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 해적 케이블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부산 쪽으로 부산이랑 도쿄 쪽으로 가고 인천 쪽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온 우리나라에는 부산이 거기라고 했어요. 그 육양국이라고 했어요. 아 예. 네. 그렇죠. KT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다 결국 외국 나갈 때는 KT 타고 망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센터는 부산 그 도쿄 쪽으로 가서 건너가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위로 못 가니까 육지가 막혀 있어. 육지가 막혀 있어. 사실 육지에 연결돼 있는데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그 AZ도 그 설명 사실 우리나라는 좀 작으니까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AZ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하나일 수도 있고 아마 시작할 때는 하나로 시작하겠죠. 근데 더 확보해가지고 그것도 AG 내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거 하겠죠. 고가용성을 여러 개 데이터 센터. 저는 사실 여기서의 통신은 어떻게 하면 빠르지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비용 안 받거든요. 같은 AG 내에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다르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것도 안 받거나. 근데 일단은 설명에는 그래도 같은 에이지는 그 100km보다는 규칙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가깝게 가까운데 모아놓은 걸 이제 한 AZ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3개인데 얘네는 적당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100km 멀리는 안 떨어지게 3개를 구성하면 이제 리전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원래 기본 정책은 그것도 재밌었어요. ABC가 뭐 이번에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ABC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고객마다 윤이 보는 A랑 내가 보는 A가 다른 AZ다. AZ일 수 있다. 그걸 섞는다. 안 그러면 다 A만 쓰니까. 다 이렇게 섞어서 사를 그러니까 A 장해놨어라고 하면 다 A가 난 괜찮은데 난 C가 장해놨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볼 때 ABC 중에 장해난 곳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 갔을 때 또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데이터 센터 여러 개가 하나의 AG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면은 AG 안에서 내가 2개의 인스턴스를 배포를 했는데 얘네 둘이 서로 긴밀하게 통신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까지는 자기들이 커버를 못 하는데 대신 더 좁혀서 하나의 렉 안에 2개의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기능이 있다고. 플레이스먼트 그룹 그거를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번 인스턴스를 쓰고 있는 곳에 플레이스먼트 그룹을 설정해서 2번을 넣으려고 했더니 그 렉이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AWS에 요청을 하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엄청 빨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통신할 수 있다. 좀 플레이스먼트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완전 그러면 한 렉에 넣어준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렉 터지면 이제 우리 서비스 네? 다 그렉 터지면. 근데 그건 AG 하나니까 그쵸. 다른 AG가 커버해야죠. 그 AG끼리라도 붙어 있게. 그렇죠. AG 안에서는 최소한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아니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서비스의 특성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자주 통신하는 거를 구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룹져서 뭐 10대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 뭐 100대가 다 흩어져 있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갔다 저거 갔다 할 텐데. 엉망진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섞여 있으면 물론 이렇게 모아놨다고 통신을 꼭 얘네들까지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디지털 리얼티 살까요? 예. 디지털 리얼티 괜찮지 않을까요? 투자 방송입니까? 저 주식 총목은 하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다가 뭔가 실물을 본 사례니까 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희도 실무인데요. 실물. 그러니까 저 예전에 출판사 갔을 때 책을 만든다는 것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내가 활자를 건드리지 책을 건드린다는 느낌이 잘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활자를 다 수정한 다음에 그거를 인쇄소로 넘기고 내가 인쇄소에 방문했을 때 그런 느낌? 인쇄소 가니까 막 종이가 확 찍혀 나오고 막 색깔을 조정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약간 그분들이 진짜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컴퓨터 껐다 켰다 하고 뭐 배포하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기반 기술들이 있었구나. 이걸 하는 대단한 엔지니어들이 있었구나. 막 그런 생각 들었고. 그렇죠. 예, 저희도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최적화 말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그리고 더 로우 레벨의 최적화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는데 네. IDC 쪽에서 그런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실제 서버 배치돼 있는 거 이런 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싸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유일하게 가본 곳이 너무 최첨단이라서 약간 환상만 생겨온 것 같은데 써보고 싶다. 그냥 써보고 싶다고 그냥 사실 저 온프렘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네. 막상 또 보니까 여기 상면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시 돈 모아서 상면 하나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웃기게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좋은 집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또 IT라서 그런지 또 그런 걸 보니까 여기 상면 넣은 게 뭔가 우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IDC 이야기 좀 했는데 클라우드 시대 IDC라는 게 또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렇게 기반 시설로서 더 중요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재미있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IDC 방문할 기회들을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